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 것이라며 인적 쇄신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두 번째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후보가 경선 초반 기선을 제압하면서 경쟁 상대인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하면서 나흘 동안 이어간 군사훈련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타이완도 내일부터 맞불 훈련을 예고하면서 긴장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투약이 시작됩니다.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 면역 저하자가 투약 대상입니다. 어제 저녁 버스 운전사가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 운전자를 차량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기 때문인데 경찰은 이 운전사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재고가 없다며 입주자 동의도 없이 현관문 앞 중문을 멋대로 바꿔 달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업체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반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에 최고 3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참모 교체 대신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국정 쇄신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 상황 전반을 관장하는 국가안보실 신인호 2차장이 건강을 이유로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신 차장이 3주 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인 뜻을 존중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사표가 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위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냐고 묻자 건강 문제 말고는 없다며 수십 년 국가안보에 헌신한 노병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후임자 인선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임명 전까지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직무를 대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 20%대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은 다사다난했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 후에 어떤 형태로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거로 예상했습니다. 참모들이 여론조사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국민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당부를 할 거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모진 사견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윤 대통령은 당장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민생 행보를 더 강화하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두 번째 경선지인 제주 인천에서도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큰 격차로 경쟁 주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이틀 연속 압승으로 대세론을 입증하면서 경선 첫 주말부터 승기를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인천광역시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유력 주자 이재명 의원은 제주에서 70.48%, 인천에서 75.4%를 득표해 또 한 번 달아났습니다.
97그룹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두 지역 모두 20%대 표를 얻어 2위, 강훈식 의원은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습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까지 합친 이 의원의 득표율은 74.15%로 2위 박 의원과 격차가 50%포인트를 넘습니다. 고향인 TK와 지역구인 인천이 포함된 권리당원 투표 초반부터 압도적인 당심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초반부터 승기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개표 초반이고 특히 권리당원 외에 우리 대의원들의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어대명 높은 벽을 실감한 97그룹 경쟁 주자들은 단일화냐 완주냐를 포함해 향후 전략 마련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폭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단일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단일화가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득표를 해야지 나머지 이야기들도 다 가능해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 이재명계 후보들이 선전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친문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이 당선권인 5위 안에 이틀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경남 지역과 강훈식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격차로 기선을 잡았지만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하는 당원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을 둘러싼 당내 찬반 논쟁을 비롯해 당권 경쟁에 영향을 줄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결정지을 전국위원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내일 두 가지 안건을 의결합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주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 그리고 이렇게 정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주말 사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비상대책위원장의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비대위의 어떤 성격과 기간이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탔지 않을까.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곧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정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당내 반발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당원을 중심으로는 비대위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현재 2,700분이 온라인 공론회장에서 지금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당원들이 지금 좀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가지고 원내에서는 전국위에 올라간 당원 개정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으로 뛰어드는 레밍처럼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표 강제해임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비대위가 출범한다 해도 이 대표 측의 법적 대응이 곧바로 이어지면 어수선한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대위 구성과 활동기간 등이 차기 당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이를 둘러싼 잡음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한 달간 이어진 집권여당의 극심한 논란은 이번 주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자동 해임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 줄짜리 짧은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전환과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과 향후 대응책을 설명할 거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장외 정치를 해온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 나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윤희근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야는 윤 후보자에게 최근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과 검경 수사권 문제 등을 집중 질문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했던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을 제기한 YTN 보도에 대해 김 국장은 인노회가 노동운동단체가 아닌 주사파 단체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9년 치안본부 수사를 받은 뒤 후유증으로 1년 만에 숨진 고 최동 열사의 가족들이 절을 올립니다. 최동 열사가 활동했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들도 함께했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동 열사의 32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묘역에는 하얀 국화들이 놓였습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인 지난 1989년 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돌연 잠적한 뒤 반년 만에 대공 특채 경찰관으로 나타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을 인노회로 데려온 사람이 최동 열사였던 만큼 추모식 참석자들은 여전히 김 국장 과거 행적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오빠는 어느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빠한테 뭐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의아스러웠죠.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YTN 보도 이후 김 국장은 취재진에게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자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이 인노회가 주사파라는 뜻이냐고 되묻자 인노회 사람들이 주사파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거듭된 질문에도 노동운동은 외관일 뿐 인노회가 반체제 이념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인노회가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재심을 통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신정길 회원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칙이나 유인물에서 일관되게 노동이나 자주, 민주, 통일 등 목적을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살펴봐도 친목 도모나 노동자 권익 향상, 오공비리 척결 등이어서 노동쟁의법 위반 같은 일부 불법은 있었지만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한 반국가 단체와 연계됐는지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기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국장이 과거 행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인노회와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강제징집 피해자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89년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과 김 국장의 인사 검증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은 과거 치안본부 대공 분실이 자행한 뿌락지 활동의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오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까지 예고된 만큼 김순호 경찰국장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16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압축합니다. 총장 자리가 석 달 넘게 빈 상태에서 식물총장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검찰 밖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16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립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았는데 이 가운데 10여 명을 추려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3명 이상을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인데 검찰 안팎에선 이미 후보 선정 전부터 식물총장 우려가 거센 상황입니다. 총장 공석 상태에서 대규모 검찰 인사가 3차례나 단행됐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주요 수사도 이미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장 후보군으로는 현직 고검장급 인사들과 함께 검찰 밖 인사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2달 넘게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차장은 업무 파악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검찰 인사에도 관여한 만큼 식물 우려를 잠재울 적임자로 꼽힙니다. 저는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호흡을 맞췄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란 점에서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비서울대 출신의 친윤 인사 편중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로 평가돼 역시 유력한 후보군입니다.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인 이두봉 대전고검장이나 첫 여성 총장 가능성도 거론되는 노정연 부산고검장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른바 한동훈 직할체제에 따른 식물 총장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 인사들이 대부분 총장직을 고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결국 외부 인사가 영입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과 론스타 수사를 함께하고 총장 시절 보좌한 연수원 동기 구본선 전 대검차장을 비롯해 차맹기 전 고양지청장,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다음 달 중순쯤 취임할 전망으로 최동욱 전 총장 취임까지 걸린 124일을 넘길 거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도 시행되는 만큼 새 총장의 리더십이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봉쇄훈련 과정에서 전례 없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연일 침범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무력 시위가 한층 더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봉쇄훈련 하루 전날 전투기를 포함한 중국 군용기 22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6개 훈련 구역이 설정돼 봉쇄가 시작되자 군함들까지 거의 매일 선을 넘었습니다. 중국군이 무더기로 중간선을 넘은 것은 지난 1955년 미군이 중간선을 설정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국 군의 전력이 강화된 겁니다. 1995년 3차 타이완 위기 때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 항공모함을 통과시키며 중국군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필리핀해에서 상황을 감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홍콩 언론은 앞으로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더 자주 중간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봉쇄를 재차 시도하고 기간을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방위를 공언하고 있는 미국의 이번 위기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펼쳐진 타이완 봉쇄 훈련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앞서 중국군은 4일 정오부터 어제 정오까지 타이완을 에워싸는 6개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다며 민간의 항행을 금지했습니다. 타이완 측은 중국군이 훈련 구역을 한 곳 추가하고 훈련도 오늘까지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공식 확인은 없었습니다. 타이완 육군은 내일부터 11일까지 남부 핑둥현 부근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예고하고 있어 군사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지역 인근에서 인도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과 인도가 오는 10월 중순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스키 휴양지 아우리에서 고지대 전투훈련에 초점을 맞춰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훈련 장소인 아우리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지대인 실질 통제선 LAC로부터 약 95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인도가 18년째 계속해온 연례 군사훈련의 일환이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로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 인근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경기 이천시 병원 건물 화재 참사 당시 환자 대피를 돕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경기 이천시 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현은경 씨 유족과 지인, 동료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탄식과 함께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온 가운데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지켰던 현 간호사의 희생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문제로 버스 운전기사끼리 시비가 붙은 끝에 상대방을 차에 매달고 달리면서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40대 버스 운전사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버스 운전석 창문에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버스가 속도를 내자 허공에서 두 다리를 버둥대는 남성. 얼마 못 가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힌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도로에서 40대 버스기사 A씨가 사람을 매달고 달리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피해자는 70대 버스 운전기사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운전하는데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 옆에서 매달고 간 거야. 뒤 머리에서 피나고 그랬죠. A씨는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객들로 꽉 찬 항공기 안. 어젯밤 9시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공기정화 시스템 이상으로 2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항공기는 자정쯤 목적지였던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승객들이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꺼멓게 탄 차에서 쉴 새 없이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차를 에워싸고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인천 서구 가정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50대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시공이 엉망으로 돼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 동의도 없이 현관문 앞 중문을 멋대로 바꿔 달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작업 자체도 부실투성이었는데 정작 업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반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제보는 Y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부푼 마음을 안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35살 A씨는 시공을 마친 집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시공사가 연결해준 창호업체에서 100만 원 넘게 주고 맞춘 현관 중문이 전혀 다른 모델로 설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 보호가 되는 좀 진한 컬러의 유리였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임의적으로 좀 설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공 상태입니다. 벽과 문 사이가 널찍이 떨어져 있다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은 이대로 공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시공사와 창호업체에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환불이나 이런 대안보다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뭘 벽에다가 뭘 부착을 해서 뭐 수정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말만 하고 계시고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책임을 미루길 반년째. 입주민 카페에도 시공 상태가 엉망이란 글이 계속 올라오지만 여전히 뚜렷한 조치는 없습니다. 창호업체는 코로나 여파로 계약했던 모델이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의 없이 시공부터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한테 공사를 먼저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도 조금 불가피하게 공사를 좀 먼저 하자 보수 요청에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면서도 기한을 못 박진 않았습니다. 건설사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만약 설치 상태가 불량하다면 당연히 하자 보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하자 발생 세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요. 제30조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만 시공업체가 하자 보증 기간을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기한을 끄는 경우가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엿새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 면역 저하자에게 오늘부터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작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엿새째 10만 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7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규모입니다. 확진자가 2배 안팎 느는 더블링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전주 대비 확진자 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명대가 확진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저런 누락을 고려하면 하루 확진자가 30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주마다 전 국민 10%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점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비율이 전체 85.9%와 92.6%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위중증 사망 피해는 확진자 추이와 1, 2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란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에 코로나19 먹는 약 처방뿐만 아니라 렘데시비르 주사 재투약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 면역 저하자에게 이부실드 투약도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혈액암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천적 면역 결핍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 효과를 다 보이는 그런 항체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은 면역 저하자 가운데 이부실드 투약군이 비투약군에 비해 감염률이 93% 감소하고 증종화나 사망도 50% 줄었다며 적극적인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차 검사에서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백악관 주치 케빈 오커너 박사는 메모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이로써 격리는 해제되고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중순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하면 11월 중간 선거를 지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미국은 2020년 1월 이후 햇수로 4년째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중단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고지해야 하며 현행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고 10월 13일에 끝내려면 이달 15일에는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할 선박 4척이 추가로 출항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곡물과 해바라기유 등 16만 톤을 실은 선박 4척은 오데사와 초르노모르스크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들 선박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공동조정센터의 선박 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흑해를 통해 목적지로 향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합의한 뒤 곡물 선박이 출항한 것은 지난 1일과 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고물가와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락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8월 경제 동향을 통해 최근 한국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지속했지만 고물가와 대외 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 요인이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래 전망이 더욱 어두워진 것으로 KDI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고물가 등이 시차를 두고 경기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충전 인프라가 증설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짧은 급속 충전기가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하기 때문인데 하루 주행거리가 긴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전기차가 크게 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널찍한 공영 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근처를 지나는 택시기사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급속 충전기 7대 중 4대가 고장나 있습니다. 가동 중단 표시가 붙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항의 전화를 하면 죄송하다 하면 끝이고 차량이 문제가 없네 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화가 나죠. 화가. 몇 개 남지 않은 충전기는 주로 택시와 화물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주행거리가 200km가 넘는 택시기사들에게 충전은 생계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하루에 한 200km, 230km 뛰어야 되니까 하루에 2번은 충전해야 됩니다.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고 저 하는데 거의 매일 하다시피. 전기 택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5,900대 가까이 늘어 지난해보다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충전 경쟁의 또 다른 요인은 화물 전기차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값이 비싸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트럭도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1톤 트럭 전기차는 등록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12,000대에서 올해 15,500여 대로 30% 증가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쪄서 여기 시장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납품 이렇게 하는 거죠. 총 주행거리가 한 90에서 100 정도 됩니다. 이처럼 영업용 전기차가 늘면서 일반 전기차 운전자들은 주거지 안에 충전소가 없는 경우 여전히 충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전기가 고장난 데도 있고요. 뭐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데도 좀 아직까지는 많고요. 막상 충전하러 갔는데 이제 급할 때는 갔는데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섰지만 정작 중요한 급속 충전기 보급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전국의 충전소 13만 1,300여 개 중 급속 충전기는 16,300여 곳으로 14%에 불과합니다. 글로벌에 비하면 14%의 비중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요. 현재 글로벌에서는 32% 정도의 급속 충전기 비중을 보이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급속 충전기가 많아야 아무래도 충전의 편리함을 느끼게 되죠. 정부는 그동안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기차가 대세로 굳혀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차가운 북극해에서 살아가는 흰고래 벨루가 한 마리가 얼마 전 서식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파리 센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벨루가가 먹이를 거부하면서 말라가고 있어 구조당국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초 파리 센강에서 발견된 흰고래 벨루가입니다. 사람에게도 친숙함을 표현하는 벨루가는 유려하고 멋진 몸매를 지녀 큰 인기를 끄는 고래입니다. 그런데 센강에 나타난 이 벨루가는 깡마른 몸을 갖고 있고 움직임도 그다지 활발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차가운 북극해에서 서식하는 벨루가가 무려 3,000km를 거슬러 센강까지 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e voir des animaux comme ça dans la Seine, avec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et tout, on se demande le pourquoi et qu'il arrive à remonter si haut quand même. 최근에는 구조당국이 건네주는 청어나 송어 등의 먹이를 전혀 먹지 않아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민물에서 일주일여를 지낸 벨루가는 이제 스스로 헤엄쳐 바다로 돌아갈 기력조차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트로 벨루가를 옮겨 실어 바다로 나른다고 해도 생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벨루가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한때 안락사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지금은 선택지에서 제외됐다고 구조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벨루가에게 비타민 등 영양제를 투여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만큼 기력을 되찾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공습을 단행하자 무장단체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로켓 공격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전면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이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에 대해 대규모 군사 공세를 개시한 이후 두 번째 표적 공격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여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은 폭발 현장에서 시신 3구가 도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PIJ 고위 지휘관이 사망했고 이에 대응해 PIJ는 이스라엘을 향해 사흘째 수백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600 rockets were fired indiscriminately by Islamic Jihad towards Israeli civilians, both in these southern communities and all throughout Israel. 이스라엘 수도 텔 아비브에 사이렌이 울리자 시민들이 대피합니다. 이스라엘 도시 곳곳에서는 로켓 공격과 그에 대응하는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의 방어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로켓과 아이언돔의 흔적으로 하늘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지난해 5월 이스라엘과 11일간의 전쟁을 벌였던 가자지구 집권 세력인 하마스는 아직까지 분쟁에 끼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PIJ 양측의 교전이 치열해지면서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싱가포르가 최근 넉 달 동안 1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지난 5일에도 마약 사범 2명에 대해 교수형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에 대해 마약과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사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AFP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 발사에 대해 그동안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달 연구가 국제적 보편성을 획득한 징표이자 미국의 동맹 강화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미국 언론 칼럼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가장 최근 이루어진 달 탐사는 한국의 다누리라고 소개하고 발사체로 이용한 펠콘9의 경제성 덕분에 한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도 우주 탐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주 탐사는 강대국의 대표적 경쟁 영역이었지만 우주 정거장을 동맹과 공유하는 미국 정부 기조에 따라 달 귀환 프로그램의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나사는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아가 1010만 고 끝에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LG는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하면서 2위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발 투수 맞대결로 경기 중반까지 팽팽하게 이어지던 영의 행진을 깬 건 기아였습니다. 6회 최영우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고 8회 소크라테스와 김선빈의 안타로 석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전날 역전패를 당한 불펜이 또 무너지며 9회에만 넉 점을 내주고 연장으로 이어진 경기. 베테랑 최영우가 해결사로 나서 중견수 키를 넘기는 안타를 날리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1010만 고 끝 3연패에서 벗어나며 6위 두산과의 승차를 4.5게임 차로 벌렸습니다.
LG는 주장 오지환이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승리를 낚았습니다. 2회 호수비를 펼친 뒤 선제 솔로포를 기록했고 7회 말에도 2타점 적시타를 장렬했습니다. 선발 플럿코의 무실점 호투까지 더해지며 3위 키움을 꺾고 전날 되찾은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두 SSG는 삼성에 이틀 연속 7대6 스코어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정희 3타점, 전희산이 4안타의 뜨거운 타격을 선보이며 1진 1퇴의 접전에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외국인 타자 닉 마티니가 KBO 통산 4번째이자 15년 만에 그라운드 만루 홈런을 날린 NC는 롯데의 대승을 거두며 단독 7위에 올랐고 한화는 연장 혈투 끝에 KT를 눌렀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프로축구 시즌 세 번째 현대가 더비에 나선 울산과 전북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전북은 전반 7분 엄원상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0대1로 끌려갔지만 후반 13분 바로 후에 동점골이 터지며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1위 울산과 2위 전북 간 승점차는 6으로 유지됐습니다. 인천은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김도혁의 극장골로 대구FC의 짜릿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주 중부지방에는 다시 장마가 찾아오겠습니다. 곳에 따라서 시간당 5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이 주의가 필요한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무더위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북한 쪽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겠고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많은 곳에 30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충청 북부 쪽에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춘천은 27도에 그치겠고요. 대전은 31도, 대구는 3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 것이라며 인적 쇄신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하며 나흘 동안 이어간 군사훈련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타이완도 내일부터 맞불 훈련을 예고하면서 긴장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합니다.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 이루어지는 방중으로 사드 등 한반도 안보 현안과 함께 치포 문제를 비롯한 양국 관심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투약이 시작됩니다.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 면역 저하자가 투약 대상입니다. 어제 저녁 버스 운전사가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 운전자를 차량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기 때문인데 경찰은 이 운전사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에 최고 3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거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정쇄신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론조사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국민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참모진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 결정 사항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다시 분발을 촉구하는 당부를 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제주와 인천 경선에서도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70%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주에서 열린 이틀째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70.48%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고 박용진 의원은 22.49% 득표율로 2위, 강훈식 의원은 7.03%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진 인천 경선에서는 이 의원이 75.4%를 얻었고 박 의원은 20.7%, 강 의원은 3.9%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그제 강원, 대구, 경북 경선에서 74.81%의 지지를 받은 이 의원이 이틀간 누적 득표율은 74.15%로 2위 박 의원을 50%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섰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자동 해임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 줄짜리 짧은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전환과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과 향후 대응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장외 정치를 해온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 나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원 사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당원 총투표 발의를 위한 당원 서명부가 제출됐습니다. 당원 총투표 발의를 주도한 정호진 전 수석 대변인은 당원 1000여 명의 이름을 올린 서명부를 당에 제출했습니다. 당원 투표 발의하는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일괄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권고 아닌 만큼 사퇴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서명한 이들의 당권 확인 등 과정을 거쳐 요건에 해당하면 당원 총투표 공고를 내고 실제 투표는 공고 이후 30일 안에 진행됩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대북 협상 로드맵 담대한 계획을 맹비난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 교역이 곧 재개될 것 같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진행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를 깎아내렸습니다. 한 북한 매체는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던 비핵 개방 3천을 적당히 손질해 다시 꺼내든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지 조각이 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10여 년이 지나 다시 꺼내든 것은 얼빠진 자의 해괴한 추태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자신들의 핵을 절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이 경제적인 이유로 뭔가 자신들의 핵을 포기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북중 교역이 곧 재개될 거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단둥시 세관이 중국 내 운송회사들에 내린 공고문을 입수했다며 북한에 출입국할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지 무역 소식통을 인용해 북중 간 화물 열차가 이르면 오는 9일 운행이 재개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도 현재 추가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우리와의 비핵화 협상 대신 북중 교역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미가 이번 달 중순 서울에서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대응과 확장 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국방부 실장급이 참석하는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를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하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KIDD에서는 지난 5월 양국 정상의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이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흘 동안 진행된 중국의 타이완 봉쇄 훈련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이 맞불 훈련을 예고하는 등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부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다녀간 뒤 고국 차원에서 펼쳐진 고강도 무력 시위. 중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나흘 동안의 훈련 과정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台湾海峡远程火力实弹射击任务达到了预期效果，全面检验了部队实战条件下作战能力。 타이완 주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황하이 등으로 범위를 넓히며 준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다이허 앞 보하이만 해역의 실사격 훈련은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베이다이허는 매년 8월 공산당 지도부가 여름 휴가를 보내며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기류가 표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풍파를 보하이만까지 끌고 올라온 이유입니다. 反而激发了10岁中国人民要团结一致，加快建设我们社会主义的现代化强国，实现祖国统一的决心和意志。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한 지난 2018년 개헌 때도 미중 갈등은 시 주석에게 역풍이 아닌 순풍이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표출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속에 개헌안은 9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正是由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中共中央的坚强领导，我们才能实现新的历史性变革。 이번에도 절묘한 시기에 촉발된 미중 갈등. 타이완이 맞불 훈련을 예고하고 있어서 긴장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이천 투석병원 건물 화재 당시 환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고인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의사자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족의 손에 고인의 영정사진이 들렸습니다.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유족과 조문객들의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에서 간호사 현은경 씨의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 투석병원 건물 화재로 현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 만입니다. 현 씨는 투석 중이던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욱 컸습니다. 간호사들 분들이 제가 볼 때 충분히 피난할 가능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끝까지 남았던 거는 최대한 그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빈소주병과 납골당에는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임상에도 있었던 간호사로서 마지막 순간에 고 간호사님께서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셨을까를 같이 공감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도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추모 공간에도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애도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조만간 오프라인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의사자 지정을 위한 국회 청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와 협력하여 임시 추모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자로서 반드시 선정이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이런 가운데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차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끼리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차량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버스 운전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도로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던 70대 버스 기사를 운전석 유리창에 매달고 출발해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회차지에서 주차하는데 양보를 해주지 않아 시비가 붙었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 직전 공기 정화 시스템 이상으로 출발이 2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이 무더위에 기내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 11시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에어부산 항공기는 자정쯤 목적지였던 김포공항 대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운항 당시에도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인천공항 도착 직후에도 에어부산 측이 사과는커녕 상황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1시간 반가량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제주에 입국한 태국인 55명이 또다시 자취를 감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가 전자여행 허가제를 제주까지 확대하려는 가운데 제주도는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이후 제주에 입국한 태국인은 280명. 이들 가운데 55명이 단체 관광단에서 이탈해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태국과 제주로 오가는 전세기편으로 제주에 입국했습니다.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이탈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재개된 이후 외국인 단체 관광객 무단 이탈이 잇따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제주공항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여행 허가제를 제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는 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 국가 국민이 현지 출발 전 전자여행 허가제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 허가 불허자들이 전자여행 허가제 적용으로 차단된 내륙 공항 대신 미적용 지역인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 허가제가 제주에 적용되면 입국 후 무단 이탈과 불법 체류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우려의 뜻을 밝히며 시행 유보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 전자여행 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제주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광 활성화와 불법 체류 근절을 놓고 제주도와 법무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누리꾼 신고를 접수한 뒤 게시글 작성자 신원을 추적한 결과 서울 관악구에 사는 A씨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을 폭탄 테러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전사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오전 중 3차례 잠실 종합운동장에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잠실 운동장에서 오는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던 작업자 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지만 수색 결과 종합운동장에 폭탄은 없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학교 교수들이 대학 측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조사와 관련한 학내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학 측의 재조사 결과는 국민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교수들의 노력과 희생을
먹칠한 거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교수들의 학문적 견해는 물론 국민 일반 상식에 크게 벗어나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학 측이 조사 관련 모든 위원회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53,47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취합한 10만 1천여 명보다 4만 8천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달 31일에 1.25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4일에 1.52배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세계적 휴양지 중국 하이난 섬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크게 늘며 섬 전체가 사실상 봉쇄된 건데 여행객 8만여 명의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600곳이 넘는 선별 검사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하이난 섬 주민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按照每2000到3000人设置一个采样点的要求，合理划片，科学布点。 사냐 지역에서 시작된 감염은 일주일도 안 돼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모두 멈췄고 면세점과 쇼핑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6일 아침부터 섬 전체가 사실상 봉쇄된 것입니다. 高风险区域采取足不出户、上门服务风控措施。 对中风险区域采取足不出区、错峰取物的风控措施。 항공편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관광객 8만 명이 미처 떠나지 못했습니다. 7일 동안 5번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숙박비 절반을 깎아준다지만 공항이 언제 문을 열지 알 수 없어 여행객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유주복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하지만 23년 만에 고물가에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함을 찾기 어려운 한가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밥상과 성수품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각종 전 요리의 필수품인 식용유, 가정에서 많이 쓰는 콩기름 900ml는 1년 만에 1,000원 넘게 뛰었습니다. 부침가루는 30% 가까이 값이 뛰었고 밀가루 값이 치솟으면서 국수와 라면, 빵의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의 가격 오름세도 무섭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6,500원을 돌파했고 수입 쇠고기는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다르게 간소하게 추석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 무더위와 장마로 채소값도 줄줄이 올라 1년 전보다 오이와 시금치는 70%, 상추와 부추, 미나리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추가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하여 밥상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도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기 위해 성수품 비축 물량을 풀고 일부 농산물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늘리고 명절 자금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고물가에 피해를 보는 분은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정책이 나온다면 이 재정정책의 초점은 취약계층에 맞춰줘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됐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이번 추석엔 재개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조금이라도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은행들이 잇따라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지난달에만 27조 원이 늘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으면서 이자를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는지에 덩달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4대 시중은행이
보름 동안 내준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모두 183건. 직전 1년 동안 취급한 실적의 3배 수준으로 금액만 보면 4배가량 뛰었습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대출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으로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특약을 추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지면서 문의도 많아지고 실제 가입하신 분도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와 대출한도 2억 5천만 원 등 제한 조건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으로 조건이 일부 완화된 상품도 공급됩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이 내년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면 은행권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 예적금도 빅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 예적금 잔액은 749조 8천억여 원으로 한 달 만에 2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6월 전체 증가분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높은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자에 민감해진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예금 행태도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 정리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거나 2억 원 이상 밀린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 분석과 현장 수색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 1천여 명, 법인은 1만 3천여 개입니다. 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입국 대기자 관리 직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공항 필수 인원들인데도 실제 법무부는 기존 인원을 다 해고한 뒤 규모를 3분의 1로 줄여 단 넉 달짜리 임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언뜻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황윤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6월 법무부가 내놓은 구직 공고입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입국이 거부된 승객들을 인계하고 호송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직 직원을 뽑는다는 내용입니다. 규모는 기존 42명에서 15명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근무기간도 넉 달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13명이 선발됐고 나머지 29명은 이달 중순이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설마가 사실이 될 줄 몰랐고 이 실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법무부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4개월 단기직 공개 채용을 낸 이유는 뭘까? 이 직원들은 원래 공항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민 관련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난민 보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소속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로 입국자들이 감소했다며 예산을 확 줄여 급한 대로 4개월 단기직 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기간이 너무 짧고 처우까지 나빠져 합격해도 찜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을 두고 뽑는 줄 알아 그랬더니 올 연말까지만 딱 예산 확보했다고 거기까지만 딱 잘라서 채용하고 내년에 또 다시 공개 채용을 한다면 조금 있으면 또 채용 공고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항공사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인솔시에 이 승객들이 대부분이 고분고분이 저희 항공사의 직원들의 얘기에 따라서 인솔에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공항 정상화 조치로 입국 대기자는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제선 정상화 조치 이후 2달 동안 30배 넘게 늘어 하루 100명꼴로 새 입국 대기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국 대기자가 일반 승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보안구역에 침입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로 인해 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적은 인원을 공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모든 입국 대기자들이 법 위반자는 아니라면서 호송 과정에서는 항공사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코로나 위기로 공항이 사실상 문을 굳게 닫는 상황에서 예산을 받아 공항 정상화 이후 업무에 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출국 대기실 직원들은 다음 달 법무부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경찰이 전남 순천 골프장 이용객 익사 사고와 관련해 경기보조원 KD의 과실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공을 주우려다가 3m 깊이 연못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 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의 위법한 우선 특별 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 협약이 58개, 노조나 직원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 협약이 5개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이 47.6%, 300에서 999명 사업장이 33.3%, 1000명 이상 사업장이 19%로 나타났습니다. 상급 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18개, 미가입 사업장이 3.1%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폭염에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 611개소의 공동생활가정에 여름철 냉방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80개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유류비 20만 원을 지급해 상담 치료를 위한 출장 업무를 도울 계획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아동에게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로 아동 그룹 홈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이 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거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인적 쇄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다시 분발을 촉구할 거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윤희근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야는 윤 후보자에게 최근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과 검경 수사권 문제 등을 집중 질문하며 공방을 벌일 거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 방문에 나섭니다. 박 장관은 산둥성 칭다오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7일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대면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의 투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 면역 저하자가 투약 대상입니다. 이부실드는 근육 주사로 체내에 투여하면 수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를 나타내며 효과는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반대하는 이준석 대표 지지 모임이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열고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또 이준석 대표 측과는 별도로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당의 비대위 전환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1.5km를 수영하고 123층짜리 고층 건물을 걸어 올라가는 이색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열정으로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를 이겨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소리에 맞춰 물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모두 철인 2종 경기 참가자들입니다. 석촌호수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수영 경기 참가자들과 이들을 응원하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호회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대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응원하러 왔고, 그러니까 물도 너무 깨끗하고 충분히 경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하면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무사히 1.5km 길이의 호수를 건너 물 밖으로 나오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층 타워의 123개 층, 2,917개의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완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처 숨 돌릴 새도 없이 계단을 뛰어오르던 참가자들은 1시간쯤 뒤에야 꼭대기층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애를 딛고 완주에 성공한 참가자는 누구보다 값진 승리를 만끽했고, 제가 두 발로 뛰어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두 발로 대회에서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 처음으로 두 발로 된 계기라서 더욱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대회에 나선 모녀는 벌써 내년 대회 참석을 고대합니다.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재미있어서 같이 하게 됐다고. 내년에도 개최한다면 참여할 예정이에요. 절기상 입추지만 여전히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 참가자들의 열정은 이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휴가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워서 더 신나고 또 재밌는 곳이 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화천 토마토 축제장인데요.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 동네가 빨갛습니다. 잘 익은 여름 토마토가 주인공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축제장. 말캉말캉 토마토는 금세 주스로 뭉개지고 티셔츠가 엉망이 돼도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토마토 축제는 겨울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의 여름 축제입니다. 영세한 토마토 농가를 돕고 알리기 위해 20년 전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이 걱정하는 건 먹는 음식 가지고 왜 저럴까 하는 곱지 않은 시선. 사흘째 축제에 쓰이는 토마토가 45톤인데 상처 있거나 상품성 없는 이른바 파지 토마토를 골라 군청이 사들인 뒤 사용합니다. 어렵사리 축제를 열었지만 다시 퍼지고 있는 코로나 걱정도 큽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신나게 놀 수 있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방역 수칙을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산 방지책을 제대로 강구하고, 특히 올해 축제부터는 지역 내 군부대가 함께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을 대표하는 게 과연 뭘까요? 겨울 산천어도 있고 이 여름 토마토도 있지만 사실상 지역 경제의 핵심은 최전방 군부대입니다. 주민보다 군 장병이 더 많은 도시, 그래서 축제가 열리는 장소 역시 군부대가 밀집한 사내면 사창리 지역입니다. 육군 27사단과 15사단 주도로 축제 내내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펼쳐진 민간군 합동 이색축제. 잘 익은 토마토와 함께 미소를 띤 얼굴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이번 주 밤하늘에는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나타납니다. 시간당 최대 100여 개 정도의 별똥별을 볼 수 있는데 은하수를 사이에 둔 견우와 직녀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하수가 드리운 밤하늘에 별똥별이 긴 꼬리를 빛내며 떨어집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입니다. 1월에 사분의 자리, 12월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의 극대기는 주말인 13일 새벽으로 시간당 100여 개의 별똥별이 한여름밤을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의 극대 예상 시각은 오전 10시로 낮 시간이어서 이날 새벽이 가장 관측하기 좋습니다. 빛공해가 적은 야외에서 전체 하늘을 조망하면 됩니다. 특히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견우와 직녀별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밤하늘 머리 위에 은하수를 먼저 찾은 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에 가장 빛나는 별을 찾으면 됩니다.
북쪽이 직녀별, 남쪽이 견우별입니다. 다음 별똥별쇼는 3대 유성우 중 마지막 12월 쌍둥이 자리 유성우로 오는 12월 14일에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에는 2차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서울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에서 많게는 8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쪽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은 점차 남하하겠고 빗줄기도 굵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많은 곳은 30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충청 북부에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춘천은 27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35도 등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또 오늘 서해안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